안녕하십니까. 충신포럼 유튜브 TV 단소리 쓴소리의 이승철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의 위기설 두 번째로 2023년 9월 금융위기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되풀이되어 왔는데 최종적으로 올해 9월 말에 한국 경제가 금융위기를 맞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에 따라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지만 지금까지 3차례 정도의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 말에 얼마 남지도 않았죠. 4번째 금융위기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첫 번째 금융위기는 1997년의 IMF 외환위기였고요. 두 번째 금융위기는 2000년의 닷컴 버블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에서 시작된 것이었죠. 이 세 번의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거기와 상응할 만한 4번째 금융위기가 올해 9월 말에 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를 살펴보면 크게 3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해왔었고 계속해서 그것을 6개월 단위로 연장해 왔는데 올해 9월 말에 그것이 연장도 되지 않고 상환 유예도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도산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금융위기가 커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것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인데 대부분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경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즉 담보나 가지고 있는 물건 등이 약하기 때문에 제1금융권 즉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보다는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이걸 저희는 제2금융권이라고 합니다.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협저축은행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데서 주로 대출을 많이 받는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도산을 하게 되면 그들로부터 빌린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제2금융권도 줄도산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이고 실제로 몇몇 새마을금고에서 이러한 소문 때문에 대규모 뱅크런 예금 인출 사태라고 하죠. 이런 것이 벌어져서 이것이 결국 금융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얘기인데요. 부동산 관련된 어떤 큰 사업을 가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그것을 사업화시키고 분양해서 이득을 얻고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부동산 위기가 닥쳐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악화되니까 결국 부동산 PF가 부실화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거죠. 즉 이 3가지 원인이 한꺼번에 도래하는 것이 올해 9월 말이고 올해 9월 말에 이 3가지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는 이 금융 부분에서의 위기로 커다란 좌초를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금융위기설입니다. 이제 이 금융위기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이 만기 연장이 되지 않고 상환 유예가 되지 않아서 부실화될 것이다. 줄도산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2020년 4월에 정부는 6개월을 기간으로 해서 만기가 된 대출을 연장해 주거나 상환이 도래한 대출금을
상환 유예시켜주는 조치를 6개월 단위로 4번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에 5번째 조치를 취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무엇이냐? 만기 연장은 3년을 더해준다. 3년을 더해주니까 2025년까지 상환을 유예해준다. 라는 얘기였죠. 2022년 9월이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2023년 9월에 상환이 도래하는 것은 1년은 연장해주고, 그리고 올 3월에 채권자인 금융기관과 상환 의무자인 대출자, 채무자죠. 앞으로 어떻게 상환할 것이다 라는 상환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를 심사해서 최대 5년간 상환을 유예해주는 그러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2028년 2월까지는 상환이 순차적으로 분할해서 납부하거나 하는 걸로 이미 결정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는지 2022년 9월에 있었던 5차 정부의 부동산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에 관한 조치가 이전의 4차처럼 6개월 또는 1년에 끝나는 것이다 라고 알려짐으로써 그게 2023년 9월의 사태를 미리 이제 예견한 것으로 잘못된 것이죠. 자, 실제로 그리고 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죠. 그리고 자영업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대출 전체 잔액을 보면 그게 약 1498조, 약 1500조입니다. 그 중에서 2023년 9월에 만기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자금 총액은 약 84조입니다. 1500조 중에 84조라면 굉장히 적은 부분, 약 0.5%가 조금 안 되는 거거든요. 0.5% 조금 넘네요. 이 정도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그걸 상환 유예가 설사 연장이 안 되고 만기가 연장이 안 되고 상환이 유예가 안 됐다고 그래서 이 중소상공인과 대부분의 자영업자, 더 많은 사람들이죠. 약 500만이고 그 해당되는 올해 9월 말 해당되는 사람은 35만 정도이니까요. 이러한 부분이 잘못돼서 마치 전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다 같이 위기를 맞고 전부 다 도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정부가 거기에 맞춰서 금융당국과 함께 여러 가지 유예 조치 및 만기 연장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괜한 잘못된 조바심과 위기를 자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부분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새마을금고와 같은 제2금융권에서 뱅크런이 확산되고 그로 인해서 제2금융권이 잘못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2금융권이라는 것은 은행이 아닌 새마을금고나 이런 것처럼 옛날에 이제 무진회사 같은 것을 합법화시킨 것입니다. 이런 곳들은 실제로는 예금을 받지만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게 은행과 달리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자체적으로 어떻게 수익을 얻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항상 고민하게 되어 있고 이게 잘못돼서 실리콘밸리 뱅크가 얼마 전에 도산을 해버렸죠. 이게 우려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 잘못됐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국내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그 대출 상환 유예가 자꾸 만기가 연장이 되고 이자까지도 유예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지다 보니까 제2금융권이 상당히 연체율이 높아진 게 사실이에요. 3.8% 정도였던 연체율이
5.2% 정도로 높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이러다가 잘못되면 우리가 예금했던 제2금융권 이런 데다가 놔뒀다가는 내가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생기니까 뱅크런, 은행으로 뛰어간다는 얘기죠. 왜? 예금을 찾으려고. 이 예금을 찾으려고 해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금융기관은 망하게 됩니다. 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예금을 100억을 받았다. 100억 원을 받았다 그러면 받아둔 예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자를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금융기관은 망하죠. 왜? 수익이 없으니까요. 따라서 예금을 받게 되면 그 예금의 약 상당 부분, 제2금융권은 약 50%입니다. 50% 조금 안 되는데 그것들을 제외한 50%는 은행에 놔두고, 왜냐하면 찾으러 오면 줘야 되니까요. 나머지 부분은 장사를 해서, 즉 대출을 해서 이자를, 뭔가 수익을 얻어야 그걸로 이자를 하고 직원도 월급을 주고 건물도 유지하고 하겠죠. 그래서 100억이라는 돈이 예금이 들어오면 약 50억은 밖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0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전부 갑자기 달라고 그러면 50억뿐이 없으니까 그 은행은 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뱅크런인데, 이 뱅크런에 대한 우려가 실제로 새마을금고 몇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금융당국에서 몇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취해진 조치, 아주 급박하게 취해진 조치 몇 가지는, 첫째, 뱅크런이 없도록 충분히 유동성을 새마을금고에 주겠다라고 금융당국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5천만 원까지 한도로 되어 있는 예금자 보호 금액을 1억까지 늘 수 있다. 그렇게까지 해줄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법제화된 건 아닙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일반 은행, 즉 은행권에다가만 대출을 해주거나 하게 돼 있는데, 이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법 제80조에 규정되어 있던 비은행 기관에 대한 대출, 이것을 조금 더 완화시키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중앙회, 새마을금고 중앙회라든지 뭐 무슨 저축은행 중앙회, 뭐 이런 신용금고 중앙회, 이런 중앙회에다가 100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예외적인 규정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에게 대출을 해주는,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은행에 대해서도 90조에 해당하는 돈을 더 유동성을 제공하기로 해서 총 190조를 유동성 확보하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이제 하였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사태가 벌어진 그 총액은 실제로 보면 약 7조 원입니다. 7조 원. 7조 원에 대한 긴급 인출 사태가 벌어졌는데, 금융당국과 정부에서 제시한 금액,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는 금액은 190조이니까 사실은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약 2주, 3주 동안에 그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잠잠해졌고, 이 새마을금고 등은 다시 수신고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역시 너무 작은 것을 크게 심소봉대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 금융기관들의 PF, 부동산 PF가 부실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부동산 PF가 무엇이냐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제조업이나 무슨 생산을 하는 기업들은 과거의 실적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담보력이 얼마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할 만큼 성과를 낼 것인지를 보고 대출을 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PF 대출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이 부동산 사업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고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수익 날 게 훨씬 많으니까 대출을 쉽게 해주고, 부동산 경기가 위축이 되면 수익이 나기 어려우니까 대출을 줄이는 게 상례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었죠. KDI에서도 우리나라의 당분간 올해 내년까지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체의 부동산 가치 하락액이 360조가 넘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까 부동산 PF 대출의 대출 가능성이 낮아지거나 이미 대출되었던 부동산 PF의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졌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습니다. 특히 여러 금융기관 중에 특히 증권회사에서 해외 부문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부동산 PF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 해외 부문이 잘못되는 바람에 금융 부문 중에서 증권회사가 얼마 정도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왔냐면 약 5조 3천억 정도 손실을 본 걸로 나왔습니다. 5조 3천억이 손실을 보았다. 그래서 증권사가 굉장히 가장 안 좋은 그런 업권인데, 전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 그러면 증권회사가 도산을 하게 되고 줄줄이 엮여서, 왜냐하면 대출을 해준 기관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서로 보증을 해주고 서로 합자해서 내기 때문에 그 대주 기관이라고 하는데요. 대주단이라고 하고요. 이게 전체에 부실화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대주단 협약을 통해서 캠코라고 아시죠?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곳입니다. 옛날 이제 성업공사였다가 바뀐 건데요. 이 한국자산공사에서 5개 기관이 2천억씩 1조의 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대출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상환을 유예해주고 대출을 연장해주는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약 20조 원 정도의 기금을 마련해서 이 부동산 PF의 만기가 도래한 것을 연기해 주거나 상환을 유예해 준다는 조치를 취하게 하겠다고 그랬죠. 전체 부동산 PF의 손실 예상액이 약 12조 원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유동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로 인해서 부동산 PF에 대출을 해줬던 금융기관이 잘못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낮아졌죠. 자, 제가 이 세 가지를 다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각각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만기 연장이나 상환유예, 상환 계획에 따른 장기간에 걸친 상환 조건 확정, 이런 조치가 없었거나, 그 다음에 새마을 금고에 대한 한국은행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없었거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한 유동성으로 부실화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없었다면, 일각에서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로 인한 금융기관이 엮이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도사태까지 엮여서 우리나라에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금액 전체로 보게 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총액 1,500조나 수신고 1,500조 여러 가지 것에 비해서 극히 일부분이었습니다. 그 극히 일부분을 가지고 이것이 한국 경제를 마치 크게 파탄에 이르게 할 것처럼 얘기한 것은 정부가 손을 놓고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상당한 조치를 취했죠. 물론 아직까지 그런 조치들이 계속 돈을 갚을 능력이 없고 수익이 안 나는 기업들에게 계속 유예를 해주고 연장해주면 좀비 기업을 양산시킬 것이다. 좀비화를 양산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나라 전체 금융에 차지하는 포션이 매우 적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금융위기가 올 것이라는 것은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의 9월 말, 2023년 9월 말 금융위기는 결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가 드린 얘기에 대해서 호응하시거나 괜찮았다라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단소리 쓴소리의 이승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